왜 선거 무효인가, 투표소 수개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수어 대구시민 토론회고요. 그리고 민주정의 실현 대구지역 선거 무효 소속인단 대구지역과 선거 무효 소속인단 역사 바로 세우기 시민 네트워크 그리고 상록스 영화팀에서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더운 가운데 시민 서명운동과 전단행사, 거리행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구에서 왜 선거 무효인가, 투표소 수개표인가라는 시민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대선은 전사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해놓은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개표 방송을 하게 된 말도 안 되는 선거였습니다. 확실한 개표 조작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고 개표 조작이 드러났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새누리 시발단,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판단해야 할 대법원은 3년이 넘도록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사법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난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는 참관인 없이 개표를 하였기에 절차 위법으로 선거 무효를 선언을 하고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선거 소송조차 못하는 나라입니다. 맨 처음으로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이신 한영수 대표님이 왜 선거 무효 소송인가 그리고 투표소 수개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섭입니다. 더운 날씨에 참 이렇게 오셔가지고 단체가 숨은 적지만 오늘 왔는 김에 확실히 알고 이제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 남들한테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지금 현수막거리가 있는데 왜 선거 무효인가? 왜 투표소 수개표인가? 선거 무효는 간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위반하면 선거무효 사유에 딱 들어갑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법은 헌법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직선거법, 그 다음 공직선거관리규칙 세 가지를 위반하면 자동으로 위반하는 그 사항은 선거무효 사유가 됩니다. 선관위가 위반하는 그런 선거무효 사유는 표가 많고 적음, 표가 3천만 표가 많아도 그거는 무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절차 원칙은 위반입니다. 절차 원칙이라는 것은 이게 행정법 같은데 적극 절차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헌법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걸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는 무효가 되죠. 왜냐? 전 세계 법제에 절차, 적극 절차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 무효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가방 좀 주시면 저희들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그 선거무효 소송 증거가 거의 대부분이 중앙선관위 공문입니다. 법원 결정문이고 그거를 가지고 2013년 1월 4일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180일 이내에 빨리 결정 또는 판결을 해달라. 공직선거법에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180일 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을 해야 됩니다. 1월 4일날 했으니까 7월 4일날 180일이 넘었습니다. 요걸 해도 대법원에서는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7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재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이후에 안 되겠다. 우리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부정선거 백선을 만들어가지고 대법원에 주고 검찰에 주고 그 다음 국회의원들 국가기관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더니 국회의원 300명에 다 배부를 했는데 한 사람도 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의제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 300명 중에 100여 명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반드시 의뢰하라.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이 책입니다.
그렇게 나가니까 검찰에서 부정선거가 아닌데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허위사실이다 하면서 저희들을 2014년 3월 14일 날 적극적으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속시켜놓고는 조사를 받으면서 이거 탄핵증거다. 탄핵증거로 했다. 탄핵증거가 뭔지 압니까? 탄핵증거를 갖다 내면 그 재판이 그대로 탄핵증거를 낸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 중앙선관위 공문을 300여 페이지 되는 것을 종류가 한 30 정도 됩니다. 공문서 종류가. 내었더니 검사가 하는 말이 나 부정선거 모르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부정선거를 모르겠다면서 이걸 어떻게 의사실을 하느냐.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없고 계속 수사를 하면서 싸웠어요. 싸우면서 나중에 우리가 그랬어요. 물어보자. 너가 인지수사를 하느냐, 너가 이거 스스로 하느냐, 말할 수 없다. 바로 저는 선관위에서 정치인들을 12년 동안 조사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병렬 대표, 이부영 당 대표를 제가 정치생명을 끊어지게 한 사람입니다. 이번 국회의원들은 저를 저승사자라고 변명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어떡할래? 검사 눈을 쳐다보면 우리는 조사를 들어놓으면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일하거든요. 눈이 확 풀려요. 너 눈 풀리는 거 보니까 거짓말 하구나. 죽는다 나중에. 내가 12년 동안 투쟁했는데 죽는다 나 끝까지 가. 내가 투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조사가 끝났습니다. 너한테 조사받을 필요 없다. 네 멋대로 하면 되거라. 했더니 기소장을 보니까 기소장 자체가 모순이었어요. 그걸 1심 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제대로 하겠지 하고 했더니 법원이 더 떴습니다. 법원이 판사가 공안판사였어요. 공안판사라는 건 뭐냐면 검사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거짓말을 땡겨와가지고 서는 거죠. 우리를 이제 판결을 하려면은 그 벌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가 하면은 선관위 선거법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선거법을 위반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한테 잣대를 밀기 때문에 보완해라, 보정해라, 바꿔가지고 옛날에 났던 판결이 잘못됐다. 그 판결을 보정하면서 이 재판을 이끌어라. 그 보정해야 될 부분을 판사가 전혀 구두 변론 심리를 못해요. 방해하고 막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선거사범은 국민 참여재판입니다. 국민 참여재판 하면은 무죄로 나가니까 느닷없이 검사가 거짓말 이익을 판사한테 내고 판사는 저희들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국민 참여재판을 못하게끔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판사는 멋대로 보완재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양형기준을 위반하니까 이 양형기준에 대해서 보정을 해라. 그게 탄핵증거입니다. 재판장이 그 말 하지 말고 입을 막는 거예요. 왜 입을 막냐 이렇게 계속 그 재판이 되면서 사고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권유했던 변호사도 우리에 대해서 이주경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 변호사도 전부 그거 하고 국선 변호사를 가지고 활용해서 국선 변호사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나마 방어를 했어요. 방어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몇 년 동안 그 감옥에서 살더라도 기피를 하고 나가려 했어요. 그놈들이 어떻게 그러느냐, 기피를 못하겠다. 그것도 소송 절차에 위반이었습니다. 우리 최성현 씨를 또 구속을 시켰습니다. 최성현 씨 죄와 우리 죄는 완전히 틀립니다. 병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차도 나기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병합을 해가지고 기피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피를 하면 최성현 씨가 자기 형기보다 몇 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피를 못하고 재판을 그 나름대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놈들이 재판 조작질을 했는 거예요. 판결이 나온 거를 보니까 완전히 생뚱한 판결, 완전히 뭡니까, 그 허위 판결, 그렇게 불법행위입니다. 판사는 허위 판결을 하면 그 불법행위로서 우리가 고소를 하면 잡히다가 때가 있어요. 그래 불법 판결을 했기 때문에 딱 그 판결을 보고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좋다. 양형규정도 위반했고
판단도 완전히 그 탄핵 증거를 쳤으니까 위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끝내고 2심에 들어갔습니다. 2심에서 이제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보도 변론을 하고 1심이 완전히 흥출이 됐으니까 2심에서 1심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판사 같으면 이 재판 못 하겠다. 1심으로 바로 넘겨야 됩니다. 넘기지 않고 이것을 하다가 재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처음에 저희들은 약속을 했어요. 재판을 끝까지 세밀하게 오랜 기간이 걸리도록 하겠다 해놓고 느닷없이 변론 종료를 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피를 했는데 작년 9월달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물 소송도 안 하고 우리 명예손재 백성 만드는 명예손재도 안 하고 그 다음 이 책을 가처분에 했습니다. 가처분의 본안소송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재판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이 정권이 빨리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얘기 많이 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영수가 18대 대선은 완전 총체적 부정선거를 하더라. 딴 거 없다. 한영수 말이 맞고 그 다음 한영수 말이 의심스러우면 제 18대 대선 소송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7개월 이상 재판 안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부정선거다. 볼 것도 없다. 그러고 부정선거는 중앙선관위 공문으로 확인됐다. 재판 받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절대 제가 경계해야 될 게 뭐가 하면은 이 사건은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다. 의혹 없습니다. 그대로 확인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선거물 사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개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방송에 나간 그 데이터하고 실제로 개표장에서 이루어진 데이터가 완전히 틀린다. 틀리는 데이터가 확인되었습니다. 확인자가 여기에 세밀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어떻게 확인됐나?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1분간 데이터가 조작된 증거라고 확인했습니다. 각 선관위 개표장에서는 개표를 하고 나서 그 개표수가 틀린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1분간 데이터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들 멋대로 해놨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로서 찾았고 또 충남 태안에서 개표기가 모두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3시간 동안 개표가 안 됐습니다. 그 3시간 동안 개표 방송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국민한테 보낸 개표 자료는 완전 조작된 자료였고 그 조작된 자료를 또 다시 이놈들이 1분간 데이터라는 그것을 가지고 또 조작을 했습니다. 2번의 조작이 저희들한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걸 수사해라 이렇게 수사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걸 재판하면서 변론 심리하면서 제대로 하자고 했더니 자꾸 돌립니다. 이런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정원장 국군사회부 사령부 댓글 사건 이거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절대 대선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법에 의해서 국정원법, 선거법, 그 다음 공무원법에서 못하게 되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공무원은 절대 선거운동과 정당활동 못한다는 정해놨습니다. 행동만 있으면 그대로 다 잘라버립니다. 행동만 있으면 그대로 쳐버립니다. 그렇게 판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시원 재판하면서 무너졌는데 다시 고급해서 살렸어요. 원시원을 구속시켰어요. 그런 사건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LLL 비밀 제담한 거 그거를 비밀을 선거운동에 활용해서 시험을 당해서 선거운동에 활용하면서 선거운동용을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새누리당에 윤종원 목사가 선거사무소를 하나 더 설치해놓고 하다가 적발돼가지고 윤종원 목사도 1년 2개월인가 형을 받고 확정됐습니다. 그러고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후보자의 토론회할 적에 국정원녀 사건 왜 국정원 집에 가서 맞고 이렇게 하느냐 여자의 인권을 타라고 하느냐 박근혜가 발언한 그 내용 전체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박근혜 그 국정원연의 그 사건 그게 이제 판결 났다니까. 무죄로 남으로 해서 박근혜 후보는 완전한 허위사실 6%가 확인됐습니다. 그것을 중앙선관위가 고발을 하고 박근혜 후보를 해야 됩니다. 식무유기했습니다. 선관위는 반드시 위법 행위가 있으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고 또 그 변호사 단체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국가기관이 뭐 문호처라든가 국가기관이 암암리에 공보를 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업적을 홍보한다든가 기타 등등 선거운동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선거 무효입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완벽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그 내용이 선거 무효 사유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이렇게 간단합니다. 사실 간단한데 뭐 이렇게 법률 용어로 쓰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지원말로 빼도 박도 못한 공무원 증거가 다 나와버리고 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6개 중에 4가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하고 지금 그 박근혜 후보 그 허위사실 유포죄 그거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재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사실은 나머지 4가지면서 충분히 박근혜는 대통령의 정당성이 없음이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투표소 개표 왜 송개표인가? 투표소 개표하면은 지금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원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가 투표권과 개표권이 있습니다. 그 투표권과 개표권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왜냐? 국민들이 수준이 높고 국민들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국가기관하고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국민들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투표소 개표입니다. 왜냐?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수준이 높아지니까 선관위 넣으면 부정선거 하지 말았는데 자꾸 하니까 돌려다오. 우리가 관리할게. 그런데 우리보다 더 못한 아프리카에서 투표소 수개표하고 있습니다. 유럽하고 미국 전대는 전부 다 옛날부터 수개표입니다. 그 사람들이 컴퓨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IT가 더 강국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나라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2004년도에 전산 컴퓨터로 조작을 하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독일 사회가 좀 무리가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독일에서는 어떻게 했냐. 헌법에 전산 컴퓨터로서 개표를 못한다.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리고 수개표를 좀 해놨습니다. 왜 독일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산 조직은 뭐가 하면 한꺼번에 A가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을 B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표로 남아있으면 표로 구분해서 찾아내는데 전산 조직으로 사고 나왔기 때문에 빨리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국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질서의 천국이 되면서 문제주의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다 그랬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정확하게 다녔습니다. 이거 전산 조직은 해킹과 다운되는 거. 인터넷 고속도로를 우리가 충분하게 확보할 수가 없다. 그 확보할 때까지 수개표를 하고 거기 확보가 되면은 전산 조직으로 선거를 하고 개표를 다 하자. 이렇게 그 나라들은 합의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떡하냐?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다. 그렇게 사기쳐놓고 이런 전산 조직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하다가 제가 처음에 저도 몰랐습니다. 직원들의 노조위원장한테 직원들의 제보를 듣고 안 되겠다가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조작 증거가 나왔어요. 어디 나왔냐? 그거는 법원에서 실제로 체킹한 투표지 제거한 데서 나왔어요. 공표와 무효표가 나왔는데 그거는 뭐가 하면 컴퓨터에
운용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작을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선관위는 뭡니까? 그 선거를 무효화시켜야 된다. 그거를 무효화시키면, 그러니까 자기들 목이 달라나가니까 그대로 은폐합니다. 계속 은폐합니다. 선관위 위원장들, 책임자들이 누굽니까? 대법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장판사 이상입니다. 판사들 270명이 그대로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재판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사건을 지금 저질러 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건을 폭로하고 판사놈들 나쁜 놈들이다. 진짜 이거는 국민을 배반하고 쳐죽일 놈이다. 오만 소리를 다 해도 길을 막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도 유럽처럼 국민이 돌려받아야 되겠다. 선관위가 우리보다 수준이 낮다. 이제 돌려받고 우리도 민주주의에 진짜 공고히 만들어야 된다. 투표소 개표는 뭐냐면은 그 투표소 단위로 그 정치의 원소입니다. 그 투표소 단위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후보자를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독재 정권이 들어차면은 독재 정권이 들어찰 수 없는 제도가 이 투표소 개표입니다. 투표소 개표 제도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안 하려고 선관위부터 정치인들이 막느냐? 투표소 수개표 제도를 도입하면은 조금 있으면은 정치 변동이나 정치 변동은 뭐가 하면은 혁명적인 4.19 같은 혁명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왜냐? 국민들이 인식이 깨어나면서 눈이 깨어납니다. 그럼 뭡니까? 70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을 우매화시켰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선관위가 우매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정치인들 전부 다 잘못됐다 하고 새로운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게 무서워서 이거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나깨나 투표소 개편을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공부하게 만들자. 민주주의를 공부하게 만들자 하면은 언뜻 우리 생활이 안 나옵니다. 우리 생활 질서가 좀 민주적으로 되면은 평등과 자유 이런 게 보장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무너져가기 때문에 정의도 무너지고 자유와 평등은 없습니다. 사실상 일부 아주 기초적인 문제는 있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게 더 심화돼가지고 나중에 되면 살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정의가 없는 사람이 뭡니까? 정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자. 저는 나이가 63살입니다. 의원부가 살아도 됩니다. 제가 선관위에서 노조위원장을 그걸 봤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보고 이거 부정선거 하지 마라 했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이 날아가고 이 지경이 되어 있는데 그걸 그만둘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가 내가 끝까지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어떤 인연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선거 무효가 어떤 것인가 투표소 수개표가 어떤 것인가 이 의미를 아시면은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쉬운 말로 투표소 송개표가 선관위에 투표권과 개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 배심원지라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재판. 저거는 뭐가 재판권을 국민한테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민주주의의 참 중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답답해가지고 말이 좀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후부터 좀 의심이 나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하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18대 대선이지만 그 전에 19대 총선도 선거 무소속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19대가 다 끝났잖아요. 이제 재판한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나라예요. 저희가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대법원이 도대체 우리나라 대법원은 어떤 대법원이냐. 선거소송 18대도 많은 사람들이 다 끝나도록 임기가 다 되도록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벌써 불신부터 가득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선거제도 개혁해서 투표소에서 개표해버리면 부로 부정선거처럼 뭐 끌고 앉아가지고 투표함이 사라졌냐 안 사라졌니 그러면서 대권단 수입돼가 또 사람들 다치고 난리 났던 거 있잖아요. 29년 만에 투표함 개혁했는데 가서 봤는데 기가 막히던데 하여튼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게 투표소 수개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영수 대표님이 내부 고발로 10년 동안 싸우셨고 대안까지 다 마련했던 거를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경제 민주화하는데 저는 선거 민주화는 절대로 바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오스트리아 대선이나 이런 것들을 밑에서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다른 나라는 이래도 선거 무효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하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많이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유명하시고 저도 그거 봤는데 아주 칠푼이 뭐 그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역사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최상천 교수님이세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최상천 교수님이 주권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최상천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얼마 전에는 또 4월 혁명에서 또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좀 못 갔습니다. 구로 개항을 가는 바람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좀 앉았어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여기 잠을 쓰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제기하고 또 그걸 지금까지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투하신 분들한테 좀 언짢은 소리를 할게요. 제가 저기 앉아있으면 들으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선생님도 책도 보고 이래가지고 제법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이제 설명하는 걸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중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쉽게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부터가 저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복잡한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 하나도 귀 안 기울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이제 딱 보여줬다는 생각, 장면. 애들 구하러 안 가고 선장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야 하고,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추진하신 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주저는 없지만은, 좀 더 대중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찾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해결하려고 그냥 누구가 부르면 대부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문제를 어떻게든지 대부분에서 판결을 내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길을 찾든지 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기에 이제 대선 부정 문제가 나왔을 때 그나마도 이제 초기니까 박근혜 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호응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언제 뭐 지나간 이런 정도로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건 참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 대선 부정 문제하고 세월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면 한국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이 국가 권력이 우리가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생각이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결정적 계기는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부정은 또 이제 중대한 문제지만 세월호 사건은 정말 그 아름다운 어린 애들이 죽는 걸 눈뜨고 보이 봤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를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싶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국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반공 독재 체제가 되면서 국가는 신성시대에 있거든요. 그죠?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무조건 존경해야 되고 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100만을 죽여도 박정희가 조정제법을 통해가지고 수없이 간첩을 조작해내서 선거를 온통 부정을 해도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몇백 명을 죽여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국가 신성주의가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 확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국가가 우리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고 범죄 집단이구나 하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인의 지금 한 반 정도는요, 국가가 범죄 집단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런 어떤 이 반 정도가 이제 국가가 범죄 집단이라는 걸 깨달은 투표가 뭐였냐면 온총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작 한 30몇 프로, 한 5% 어떻습니까? 저희 새누리당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대한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때까지 한국 사회에서 강자들, 있는 사람들 위주의 사회였거든요. 약자예요. 어디서 어떻게 구불다 죽든지 아무 관심이 없던 사회였습니다. 오직 스타만이 그게.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재벌, 이런 사람들만이 비춰지고. 그런데 지금 그게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약자의 억울함, 약자의 죽음에 대해서 한국이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세월호가 가져온 우리한테 엄청난 어떤 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은 이제 중대한 변화 중에 하나는요. 저는 민주당이 애초에 믿질 않는 사람입니다. 믿질 않아요. 그렇다고 정의당을 기대할 수 있냐? 정의당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있잖아요. 주권자들이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당들이 거기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선거에서 주권자들 힘을 많이 발휘했지 않습니까? 제법 발휘하고 나니까 큰 일 중에 하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의 변화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요, 이제는 주권자들이 상당히 그래도 깨어나가지고 옛날식으로 하면 우리 다 망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층이요, 새누리당에 제가 볼 때는 30%예요. 그러고 또 보죠. 이게 이번에 성주의 그 사대가 배치되면서 성주에서 저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여론은 성주에 대해서 아직은 싸늘합니다. 그렇죠. TK가 말이야. 너가 다 뽑아놓은 정권이 사지른 건데, 너가 다,
좋은 거 다 해라 그러지. 이런 식으로 양양이 앞서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성주가 쉽게 안 이루어집니다. 성주하고요, 박근혜 정권하고 싸우면 저는 성주가 이긴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알까요? 하나는 사드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이 요즘요, SNS나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학습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령 잘못하다간요, 엄청나게 욕먹어요.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내가 변호사인데 교수인데 하고, 에헴 하다가요. 요즘은, 니 뭐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드 배치가 이제, 성주로 결정되고 나면은, 한 달 이내에 성주 사람들이죠. 사드에 대해서 박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습이 벗어나시죠. 그러고요. 성주가, 저기 사드가 거기 배치되면은 성주가 완전히 죽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이 미국 영토군입니다. 사드가 배치된 곳이. 사드가 텍사스에 4개 부대가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괌에 1개 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일본에 배치된 그런 거는 사드 부대가 아닙니다. 엑스밴드 레이더 일본입니다. 근데 이 한국에 배치됐다는 건 이게 이 한국이 사실상 미국 영토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못 들었다는. 근데 이게 근데 딴 나라하고 다른 건 뭐냐면 딴 나라들은 다 그지 사드를 배치할 때 안전 수칙을 지킨 거예요. 바다를 배치하고 그지 사막을 배치하고 밀림을 배치하고. 근데 여기는 안전 수칙 완전 무시하고 생체 실험하고 성주 사람 생체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 성주 사람 금방 압니다. 성주 사람 바보 아니에요. 이건 결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요, 주권자가 결사적이면은 못 이깁니다. 또 결사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드가, 이 성주가요, 이 대구 경북에서는 제일 잘 사는 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요, 참외 농사까지 그렇게 물을 이뤘거든요. 그 참외 농사가 폐해를 입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주가 올 금년만 제대로 싸워서 전국이 사드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요, 한국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볼 것 같으면요. 여하튼, 언제는 미국이 구세주다 이런 사고방식은 언제는 없어요. 박정희가 구세주다 그것도 깨졌지 않습니까? 언제는 구세주 논리 다 깨졌습니다. 한국에서. 실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드 싸움, 그 다음 대선 부정 싸움, 그 다음에 또 세월호 싸움, 이게 한 묶음으로 가야 됩니다. 한 묶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한 묶음을 어떻게 가야 되냐? 이 운동대로 가면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가고, 사드는 사드대로 싸우고, 또 저거는 저거대로 싸우면서 이제 이게 거대한 하나의 힘이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받아줄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민주당 핵도 없습니다. 정세균 웃긴 짓 하고 있죠. 지금 개헌 얘기하고 있죠. 지금 헌법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이 지경이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헌법대로 하면요, 유럽만큼 좋은 나라가 돼요. 저 미친놈들이에요. 왜 저런 딴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정말 현안 문제를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래 주제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되면은 희망 있다. 꼽혀요. 희망 하나도 없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껴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다. 거기 이외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문재인은 꼽힙니다. 아니 세무표가 아니고 아예 꼽힙니다. 저는 문재인이 되는 것보다는 안철수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안철수는 지가 여론을 봐가지고 그 여론에 유리한 거는 그죠? 챙기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감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드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사드 찬성할 놈이지 반대할 놈입니까? 아닙니까? 네. 근데 호남에 딱 덫에 걸려 있으니까 저는 객선이 뭐라고 사드 반대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하나도 되는 거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주제 중에 정말 자기의 문제로 껴안아야 되는 문제를 단 한 번도 껴안지도 못했고 그 해법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그걸 위해서 투쟁하지도 않았어요. 투쟁하지 않았어요. 이중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일 대통령이 돼서 안 될 사람 1호를 나는 문재인입니다. 문자도 난리 나겠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얼마 안 있으면 그런 것도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이 왜 안 되는지 저는 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죽고 싶어요. 아니 감옥가요. 그것도 뭐 재미삼아서 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재명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네. 왜 이재명한테서 그런 걸 찾아볼 수 있게 하면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이제 능력이 이재명은 제가 그저께 이제 설명을 할 때 성공한 노무현이라고 그랬어요. 이재명은 성남시를 맡아가지고 노무현과 같은 그런 과제를 거둔 거니까 빗덩어리에 앉아있고 그죠. 그런데 그 지역을 맡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분당과 딴 지역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성남시를 같은 성남시라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걸 사회 통합을 해낸 겁니다. 그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실사구시 능력이 있어요. 자기 앞에 딱 주어진 과제를 그죠. 자기 주제로 껴안아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해요. 그럴 때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대중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예를 들어봤는데 제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서요. 들어봤는데 저기 성남에서 경로당에 좀 지원을 해주려고 노인들 노는데 이제 밥이라도 좀 해드리고 그다음 그 뒤에 좀 설거지 뭡니까 청소라도 하고 좀 도와드리려고 하여튼 도우미를 한 사람 채용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대. 그런 정책을 만들려고 그랬대. 그런데 이세훈 의사님 반대하겠죠, 본인이.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경북도로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당연히 덕죽 인사했겠죠. 또 그 사람 또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 경로당에 이런 도우미를 한 사람 좀씩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하지를 못한단 말이지.
왜 됐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작살냈겠죠. 장난했죠. 바로 되고. 방법을 아시는 그렇죠. 임기응변에 뛰어나. 그러니까 노무현이 못하던 걸 이 사람이 해내는 겁니다. 노무현은 저걸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제향 군인의 6.25 참전 용사회 이 사람들 자기 편을 그려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를 실사구시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대중의 힘을 정치적으로 좋은 방향에서 활용할 줄 알고 그게 이제 참여민주주의죠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저까지도 나의 편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거 보니까 저 사람 대통령 하면 나 저 사람 10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은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풀 수 있다고 확신하냐 하면요. 행동을 말거든요. 그 사람이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국정원이 개입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세월호는 국정원 배다 단정을 하죠. 저희 사람. 네, 맞아요. 그거요. 아무도 못하죠. 지금 그 이후로도 아무도 못하잖아요. 말하면 그렇지.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얘기입니까? 국정원도 없앨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길을 쭉 내려보고 세월호 깃발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얘는 자기는 과거의 역사를 버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새로운 역사를 가겠다. 이 신호입니다. 저는 그 정도 역사적 신호를 보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시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계속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 보는 운동으로 서서히 방향을 모아가고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너무 반가웠고 한영수 대표님의 박수를 못 받으셨어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최상준 교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국민들한테 좀 쉽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가 엄청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법이에요. 법칙, 아까 얘기도 했지만 법칙을 모르면 아무리 이걸 얘기를 해도 국민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한다는 게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 이런 거를 비교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일단은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정말 많은 깨어있음이 있어야 해결이 될 문제여서 저희가 선거 소송인단이 나중에 이게 방향을 잡은 것은 무조건 국민들한테 홍보다 알아야 깨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단이나 뭐 여기 오늘 만들어 왔거든요. 요거는 다용도 스티커를 해서 가방에도 붙이고 뭐 아무데나 붙이고 싶을 때 붙이래요. 그래서 요것도 1000장 만들었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요거는 자동차 투표소 쓰겠고 해서 요거 좀 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투표소 수개표도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까봐 그 밑에다가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 하자라고 설명을 붙여놨어요. 투표소 수개표 하면 이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뭐 정치적인 분들은 이거 뭐 꼴통들이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부정선거나 선거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보수 진보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 잘하고 야가 잘하고 이게 아니고요. 행동하신 거를 보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정치인이
이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믿어야지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서 이렇게 밀어주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정치 우리가 찍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 소수 개표 아쉽게도 강동원 의원님이 이거 입법 발의하시고 결국은 쫓겨가신 상황이 되셨는데 저희가 이런 강동원 의원 같은 분들이 또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고요. 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사회를 바꿔야 되고 결국 18대 부정선거는 다음에 있을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 뭐 18대 선거 모습이 끝나서 너네 소용없지? 이게 아니고 18대 대선 2013 수십판이 안 열리는 그 자체로 끝나버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대신에 다음에 또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정선거 또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8대 대선에서 끝장을 보자 라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거고요. 이런 홍보나 아니면 운동들을 다 같이 병행해서 하시고 아까 연대 말씀하셨듯이 연대해서 최상준 교수님 오늘 유튜브에서 막 보다가 처음 뵀는데 막 좋은 말씀도 듣고 그래서 또 같이 하시는 계기가 되고 또 역시넷이 지금 아직 많이 안 오셨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 네트워크는 선거소송인단하고 이제 여기 민주정의 실천 실현 시민회의하고도 다 연계가 된 연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정치민 선생님이 2차 서버 얘기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민 선생님 한 5분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워낙 쉽게 얘기를 하셔서요. 저는 사실은 대선 부정을 전혀 몰랐었어요. 1년 동안. 그런데 하도 최동호 검사총장을 찍어내고 또 우리 부산에서 구글 청에서 대선 부정을 딱 치고 검색을 해보니까 한영수 씨가 있고 뭐 18대 대선 부정선거 소송인단이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이것은 상당한 거구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 보니까 18대 대선 소송인단이라고 해서 카페도 있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저도 몰라도 그래서 이것을 글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위험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나이가 지금 65세나 됩니다. 어이구요. 62세쯤 되는 날인데 내일 죽어도 내가 한번 써보자. 그런 마음으로 쓰니까 써져가지고 글을 쓰니까 대선 부정에 대한 어떤 쪼가리 그리고 먹은 거에 다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고 딱 도식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쉽게 이제 대선 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이게 법적으로 어떤 법을 이루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글을 3년을 2년 6개월 정도 쓰니까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쪽 방면으로 내가 쉽게 쓰는 쪽으로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좋게라고. 좋게 잘 써요. 이제 이렇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기표를 하는 기표 도장입니다. 원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복자. 이게 잘못됐네. 독자가 돼서 TV로 5천만 명이 시청을 하는데 이게 전체 국민이 시청하고 여기는 이제 구광선관위 관악센터예요. 센터라는 곳인데 여기서 252 대표장입니다. 지역선관위 대표장. 대표장에서 13,542 투표소에서 각 투표구에서 여기서 모아가지고 대표를 해갖고 요거 보내면 원래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지난 18대 대선은 2012년 12월 19일은
여기서 관악센터에서 임차 서버 29대에다가 박근혜 51.6%를 미리 저장했고, 박근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출고 조사를 보니까 오후 3시경에 2.2%, 오후 6시경에 4%면은 3,107만 명이 투표를 했으니까 이제 124만 거예요. 박근혜가 지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이제 오후 3시부터 작업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개표해갖고 법석을 떨면서 여야 탐관 기자들이 다 촬영하고 보고하고 있는데 개표 데이터가 다 중앙선관위 관악센터 이 중간까지만 가고 여기서 신의역에서 언제 개표했다 위원장이 공표를 여기 개표합니다 할 때 그 신의에 맞춰서 계속 이걸 보낸 거예요.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입니다. 오후. 네.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계속 보내면서 12월 19일 공식적으로는 오후 6시부터 12월 20일 오전 5시 20분까지 우리는 12월 18일에 만든 것을 밤새도록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표가 끝까지 이게 한 번도 교체되지 않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박근혜가 당연히 대통령인 줄 알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글 검색창에서 대선 부정을 검색하고 나니까 이분들은 선거 끝나고 나서 대표 방송이 이상하다. 그리고 문재인을 당상 12월 20일 날 오후 6시, 오후에 문재인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이건 당선 소송하시였어요. 이때부터 법으로 나가는 거죠. 선거는 선거법 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진행해야지 이게 합법으로 인정되고 합법적인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문재인한테 당선 소송하세요. 네? 이것은 선거 후 30일 이전에 해야 됩니다. 네? 전에 하도 오래 안 쓰니까 이게 30일 전에 해서 소장을 내면 대법원에서 투표함, 투표 13,542 투표함하고 그 다음에 보고용 PC, 그 다음에 임차 서버, 그 다음에 선관위 자체 서버가 있습니다. 선관위 서버. 저거는 행정용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선관위 서버 자체 서버를 모두 증거보전 신청을 했어요. 김필원 대표가. 여기 한용식 대표에서 대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선거법 225조에 의하면 180일 이내에 다른 쟁송을 모조리 그만두고 선거소송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시점이 2013년 7월 4일 이후 지금은 2016년 10월 오늘 23일이죠. 지금 이 상태가 헌정이 중단된 상태다. 여러분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검사가 나한테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최 교수님한테 보여드렸지만 내가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검사는, 판사는, 대법원장, 양승태를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점 이후 이게 헌정 중단된 상태가 분명하게 우리나라 헌법과 선거법에 의하면 18대 대선은 현재 이게 무효가 된 상태고 19대 대통령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 18대 대선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법 절차를 위반한 이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분명히 맞습니다. 법치국가가 왔는데 우리나라 한 0.1%에 해당하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도둑놈들이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국회의원이든 언론사 사장이든 간부든 그다음에 판사든 검사든 다 도둑놈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도둑놈이냐 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 그 사람 계정에다 2년 6개월 동안 계속 글을 보냈어요. 보내다 보니까 제 페이스북에는 그런 글들만 자꾸 올라오는데 한 2달 전에 우리 최상청 교수님 동영상이 딱 뜨다가 솔직히 죄송합니다. 최상청 교수님 그때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공부하신 것이 내가 그동안의 법정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알고 놀게 해서 근거를 갖고 말씀하셨구나.
계속 동영상을 아침마다 1시간 반씩 탐구를 하면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최상진 교수님 글을 저도 많이 동영상을 꺼뜨려 드렸는데, 이게 서로 대구 사람들하고도 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 부산 사람들 계속 연대를 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쉽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저기 이야기할 때 젊은 사람들 오늘 피켓 활동 많이 해도 그 사람들 지나가고 끝나는데 딱 이 한 가지만 하고 끝내세요. 구글 검색에 네, 대선 부정. 이건 이제 검색해 보세요. 보세요. 이것을 관계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 간단한 피켓을 딱 하면은 젊은 사람들 지나가면서 대선 부정 검색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면은 1시간 만에 알게 됩니다. 구글 근데 왜냐면 구글 창에서 나와지 네이버나 다음에 안 나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구글 창에는 지워지질 않아요. 우리가 쓰는 글들이. 그러니까 그걸 피켓 딱 하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거 아주 중학생, 고등학생 걔네들이 딱 보고 쳐다보지 않고 해봐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인문시에서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거보다도 사실 박근혜 퇴진해라, 박근혜 부정선거 가짜다, 아무리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구글장에 대선 부정은 그것만 해. 대선 부정 구글창에서 네, 구글 검색창에서 대선 부정 검색하세요. 그것만 해. 그러면 지나가는 학생들이 딱 인식하면서 자기들이 다 부정하더라고요. 입력. 예. 그러니까 그걸 전단지로 뿌려. 제가 생각한 것은 저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보다도 글을 2년간 동안 하루에 2-3개씩 글을 쓰다 보니까 논리가 쓰고 어떤 사람이 조각말을 해도 그걸 전체 상황이 나와요. 그림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글을 쓰느라고 하니까 여기 이현희 선생님도 오늘 처음 뵙고 설명 선생님 2번째 보고 뭐 처음 본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가는 알죠. 아는데 정말 실물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돼지를 한 4,000마리 키우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억 정도 돼지를 파는 사람이고 돈도 좀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이쪽 소수민당 쪽에서도 제가 소수민당 평의원이에요. 평의원인데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을 하라고 애를 쓰고 제가 가진 것을 그 사람들은 활동하니까 나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쪽에 돈이라도 좀 보내주고 뭐 하자. 그리고 글이라도 쓰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최상층 교수님도 만나고 있고 인사도 드렸고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구글 검색창 부정 대선 부정을 대선 부정이나 부정선거를 검색창 쉽게 뜨면은 조그만 피켓으로 적용해서 사람들이 주겠지 더 효과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자기가 들여다보고 자기 지식이 되니까. 이것은 그런 되냐면 구글이 페이스북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게 아니고 외국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망명도 하고 텔레그램 망명했듯이 다음이나 네이버를 뭘 쓰면 없어지는 게 많고 지워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저거 한마디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들은 일단 다 들었고요. 이제 토론 말씀하시고 싶은 난 정말 이 말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듣고 그리고 질문하실 분들 질문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그 시기에다가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A4용지에다가 나한테 다음 검색 하고서 100년 전자 이걸 해가지고서 그러면 자르니까 요만해 하나가 16장인가 들어가고 16 해가지고 16장 22장인가 들어가 A4용지 하나에 근데 그걸 이제 똑같이 써가지고서 그걸 복사하는 거야. 복사해가지고 양양 복사해가지고서 이제 가야금 이들이 잘라가지고서 호주머니에 집어내리면서 허승난다. 그러다가 좀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유튜브 검색하고서 강동원 국회의원 하나 요만큼씩에 그걸 이제 호주머니에 이제
막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하루 아침에 나갈 적에 몇 번씩 나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주는데 주고 우리가 이번에 저는 임실에 주러 갔는데 남원 풍산 그래서 임실이 약하다고 해서 임실로 이제 강동을 자원봉사를 가는데 그래가지고서 근데 보니까 5번 경동에는 8번이고 5번 선거사무소에 있는 근데 보니까 정말 대학생들이야.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아. 이 학생들한테 이걸 하나 주니까 학생들이 뭐냐면, 우리들이 이거 알아요. 그래도 5번 선거운동원들이 강동원 간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돌리게 됩니다. 임시에서. 그걸 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었을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걸 주문은 받아가지고 대학생들이 금방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더라고요. 네. 근데 좋은 방법이니까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상준 교수님, 한 말씀. 저는 그런 기회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는 게 뭐냐면, 수개표는 사실은 지금 젊은 층들이나 좀 개인 사람들한테는 많이 퍼져 있거든요. 저걸 해야 된다고 많이 공감하고 있고 하니까 아마 대선이 가까워오면은 저 문제를 또 후보들 중에도 반드시 들고 나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가지고 이걸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검색 대선 도전하고 성격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효과가 있겠나 싶습니다. 대선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세요. 저는 이 페이스북에서 이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시장님이 지금 가장 유력하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가장 밀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7일 청산을 작사를 한번 내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무신산당도 작사를 한번 내주실 거다 하고 저는 믿고 싶어서 그거는 얘기 안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며칠 전에 광주에서 이재명 시장님이 시청에서 토크쇼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님이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주장하면 혹시라도 저들은 안 하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저들은 안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직선제를 간선제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대신 간접선거를 하겠다는 걸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저들이 지금 감추고 싶은 걸 다 지금 드러났어요. 박근혜가 너무 잘못을 하면서 박정희가 누구고 빨갱이가 뭐고 이런 게 다 드러났어요. 부정선거가 뭐고 너무 많은 국민들이 알고 보니까 그리고 테러방지법 해갖고 압력을 우리한테 니들 꼼짝 마 말하지 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더 들고 일어섰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은 감옥 갈지도 모른다 그 마음으로 했어요. 왜? 네. 저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내가라도 해야 된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하고서 죽으라고 박정희가 누구고 박근혜가 뭐고 입을 막으려고 했던 그 의도를 반대극적으로 치고 맞서서 나가니까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러방지법이 좀 별볼일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쟤네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대극적으로 우리는 더 들고 일어서야 돼요. 입을 막고 싶으면 우리는 더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행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고 노인들이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티켓 시위하고 이렇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그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그 지역에서 분야에도 나가시고 또 노인정도 나가시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청소년단 뭐 이런 모든 걸 좀 참여하셔가지고 내 지역에서 10명 이상은 내가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좀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가 옛날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독교 전파할 때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좀 본받아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일어서야지만 젊은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좀 바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투표에서 소개표가 아까 한영수 대표님이 왜 국민한테 주권을 돌려주는 거냐면요. 구로부정선거처럼 옮기지 않아도 되니까 사람도 그 많던 그 전단 안 쓰고 프로그램 없고 그 많은 그 개표 사무원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내 동네 사람이 직접 가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내 지역이니까. 근데 이거를 투표함을 옮겨서 무슨 운동장이나 다른 학교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 뭐 인원 쪽밖에 안 되니까 100여 명밖에 안 되니 미리 관람 신청도 해가지고 참관인을 가기 위해서는 또 미리 엄청 정당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제대로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관람을 하고 싶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관람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안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주권이 국민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소 스케표가 좋다는 거고 돈도 절약되고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자는 위원님 선생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질문, 예. 예, 한영수 대표님하고 정기민 선생님하고 두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얼마 전에 좀 인천에서 국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표 차이가 작게 나가지고 재개표를 요청해가 재개표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영 대표님 말씀의 핵심은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 선거를 위반했다. 그래서 이 선거는 무효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절차가 문제니까 이 무효다라는 주장 지금 정부 측에서는 뭐 이래저래 해서 핑계가 다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그 투표 용지는 지금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 투표 용지를 다시 재개표하면은 여기서 가능성으로서의 박근혜가 잡기 받았을 가능성 이것을 예측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이제 재개표를 지금 다시 해보면 생각하기에는 뒤집질 거다. 그건 지금 보완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재개표에 대한 이 예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그걸 제가 먼저 예. 그걸 제가 그 부분 나중에 한 대부터 가시고 저희가 중앙선관위라는 진짜 18대 대선이 12월 19일까지 일어나면은 보통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선거 대서가 나와요.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합니다. 그래가지고 유포를 해요. 근데 그때 보니까 부산 지역은 전부 다 6대4더라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박근혜 60%, 문재인 40%, 또 인천은 수백 군데 투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은 51.6%가 모든 집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부정선거 백서가 한다. 백서를, 중앙선관위 백서가 그렇게 나왔는데, YTN은 이제 포근조사를 했죠. 전화조사를 했는데, 그게 틀려요, 저는. 그리고 인천도 당연히 틀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현재 보관 중인 투표함을 까볼 경우, 방송사 자료하고 그건 완전히 두세 개만 까도, 한두 개만 까도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게 증명해주는 건데 그걸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검 그 표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선 소송이. 아까 질문 잘하셨습니다. 진짜 예령이 하셨는데 인터넷에서 옹댕어 어머니 26 차이로 저를 져가지고 이분이 저를 만났습니다. 그 법원에 가가지고 이분은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무효 소송을 했는데 이분은 우리 소송인단하고 쟁점을 달리해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이분은 뭐가 하면은 당선 소송은 내가 26표 차이 나니까 선관위에서 잘못한 거, 절차 위반한 거, 뭐 선거나 당선 무효나 내용 같은 걸 다룹니다. 선거는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개 다 걸었어요. 내용은 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그 쟁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6표 차이가 났는데 검증을 하자. 검증 신청을 다 했어요. 아시고 그 참가인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 26표 차이가 나는데 진짜 정상적으로 전자기 표기를 돌리고 수개표를 해야 되냐. 이렇게 따져서 가야 되는데 그분은 제가 그거를 수업을 해드리려고 갔더니 거부를 했어요. 왜 거부를 했냐?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저를 거부를 하길래 그 이상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주면서 제가 이런 선거무효 소송을 중앙선관위 근무할 적에 전문적으로 했고 하니까 저한테 물어봐시면은 많이 유리할 겁니다. 제가 이런 어떤 재판도 어떤 재판도 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왔습니다. 그 제 앞에서 자기 변호사한테 묻더라고요. 변호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렇다 싶고 왔어요. 왔는데 저를 끝까지 전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넘어갔어요. 이제 인터넷에서 통해가지고 그분 결과를 보니까 시험관은 패소입니다. 패소 쪽으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떡하면 본인이 그렇게 자기가 당연히 요구해야 될 선거무효 소송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무엇을 안 하느냐? 이 전산 조작이라고 했어요. 전산 조작 이거를 자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전산 조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제화시켜 놨어요. 법으로 다 규정을 해놨어요.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함과 동시에 나중에 개표가 되는 거, 그게 전자투표기입니다. 전자개표기는 투표는 우리 종이로 이렇게 투표를 하시고, 그 다음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전자개표기 돌리는 것은 공직선거법 95조에 의해 규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사용해라. 총선 대선. 프로그램은 어떻게 검증을 하고,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개표장을 어떻게 배치해가지고 강행 규정을 해야 한다 하고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투표기는 공직선거법 278조에서 그 조 명칭이 전산 조직에 의한 투표점 개표입니다. 투표한다 동시에 개표가 되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규제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국민한테 알리고 어떻게 해서 하라고 강행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규칙을 강행 규정으로서 만들어내는데 선관위에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이거를 한가 동시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다 부정선거 드러나버립니다. 그래 놓고 선관위 내부의 직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안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바로 나버립니까? 이 부분은 선관위 직원한테 안 가르치고 인천에 박성효라는 전에 시험에다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게 대해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178조 그 조목명이 개표 진행입니다. 개표는 어떻게 진행하라는 규정을 해놨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기계장치 또는 그 178조 2항입니다.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규정입니다. 왜냐?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산조직이 나오면은 당연히 개표에 전산조직을 쓰면은 아까 그 개표 전산조직 규정 전산조직에 한 개표 규정을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다른 장비를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요거는 완전 무시해버리고 이거에서 이용해야 한다. 국가 권력을 만들어내는데 임의로 이걸 기계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가진 자들이 부정을 해가지고 계속 정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선거법은 그거를 규제하는 거인데 그렇게 선관위에서 활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선관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도 씁니다. 그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무는 이 관계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한 공문. 그러나 이 관계 공문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죠. 이걸 해보면 상반되니까 다 무료지요. 이 관계를 지금도 직원들한테 딱 놨어요. 직원들이, 예리한 직원들이 과거에 자료를 찾아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날 이후부터 중앙선관위에 찍혀가지고 성진, 정보 모든 걸 전부 다 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고요. 요거는 설명해요. 홍병호 씨는 안에 검증하고 전자개표기 그 인증 프로그램 소수 프로그램도 보자 전문가 와가지고 그 소수 프로그램하고 실제 투표지하고 대조를 하자 이렇게 들어가면 선관위가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의 인증 프로그램의 조작 여부라든가 이게 나오면은 그 선거는 표가 적고 많고가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절차 위반에 있기 때문에 다 무효입니다. 선생님, 그거는 이해를. 네, 그거 알죠. 절차는 이해를. 대표님, 아까 26표 차가 났는데 검증을 했어요. 검증을 했는데 이거를 운영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은 그거하고 투표지하고 대조를 했는지 이런 내용은 안 나왔어요. 네.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데 그분이 그런 까지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랬고 그 다음에 박근혜 아까 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실제 표를 재개표하면 할 수 예. 있는데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이제 그 표만 이렇게 재개표를 하면 안 되고요. 그 전자기피가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로그기로. 소수. 그 소수 프로그램하고 대조를 해야 됩니다. 대조를 하면 이게 투표지가 100명이 들어갔으면 1번, 2번, 3번 100명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 소수 프로그램하고 그 투표지하고 확인이 해야 됩니다. 확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왜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왜 가만히 있느냐. 내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한 표라도 그런 표 나오면 부정선거를 선언하겠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차된 건 이해를 했어요. 예, 이게 나왔고 실제로 그거는 해봐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맞으면은 지금 그걸 하고 저는 구속됩니다. 구속돼서 진짜 오래가면 감옥 살아야 돼요. 예.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기술로 해킹 들어오잖아요.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네. 그러고 두 번째 이제 다소 이것도 편하죠. 다소가 의미가 없습니다. 절차적인만 하면 다소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 재개표 우리가 신청했어요. 검증해가지고 재개표 해보자. 네. 왜 재개표를 어떻게 신청하느냐. 선거무효소송은 민사소송의 특별한 형태입니다. 정확하게 민중소송입니다. 국민 전체의 그 투표권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민중소송입니다. 민중소송이고 그 본안소송이 있어야 아까 말씀한 대로 재개표 신청도 하고 투표지 검증하기 위해서 투표지 보관해달라는 신청도 하고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런 신청을 저희들이 수도 없이 했어요.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는 아예 그 재판 절차를 이행을 안 합니다. 어떻게 이행 안 하느냐. 내가 여기 대법관님한테 넣었습니다. 본안소송,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또 이분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권한정지 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한테 상대방용 그 신청서를 보내야 됩니다. 니도 답변을 준비해라. 우리한테도 박근혜한테 보냈습니다. 이제 법원용 자기들 가지고 나를 잡아가 심리를 해야 된다. 어땠네.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니까
그 대법관이 보내지도 않고 그대로 자기 캐비넷에 넣어놨어요. 법원 직원이 우리 5개인가 확인했어요. 법원 직원이 놀래가지고 어떡하냐. 내가 법원에 가면서 이런 거 처음 봤다. 실증을 했는데 대법관 캐비넷에 넣어놨어요. 법원 직원이 못 찾는 거예요. 법원에 가면 하혈 내가지고 그 사건 보러 그러면 정리를 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법원 직원이 이게 어떻게 됐으면 대법관 캐비넷에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래 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실체가 바뀌면 국민들이 만약에 눈이 밝은 국민들이 많이 알면은 법원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 지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지금 우리 헌법 사고로 볼 때는 헌법은 뭡니까? 권력 간의 견제의 원칙입니다. 권력 간의 공조를 하고 있다. 네, 그만. 그 시간이 없어요. 요새는 제가 한번 마치 다음에 중요한 거 개인적으로 또 시간이 없긴 한데 그 대선관 소장은 제가 수급 안 받아드렸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그러신데 이 로그 기록 그리고 그 팩스 보내잖아요. 보고랑 팩스를 보내잖아요. 팩스 사본 그러니까 표만 단순히 이거 제거한다고 해서 26표차 이걸 하는 게 아니고 표도 표지만 그 국민들이 또 그 의심하는 게 표를 바꿨을 수 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녹음 기록 그리고 PC 사본 그리고 그 들어간 거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조작이 있었나 문제가 있었나 절차가 위반이 됐느냐를 다 봐야 되니까 18대 대선 선거 모의고사는 수급을 못했어요. 아예 안 받아줬어요. 근데 26표 차를 뭘 넣냐면요. 여기는 그 유효표가 무효표로 됐다. 그래서 이거를 한 거예요.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만 될 수밖에 없어서 득표차가 26표 차가 아니라 24표 차가로 된 걸로 된 건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이 문병호 씨는 이 부분만 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패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26표 차를 더 크게 해서 기록해서 다 대조를 해봐야 되는 게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표차가 아무리 나도 문자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실 때도 표차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상록수 홈페이지, 상록수 홈페이지 가시면 영상을 이제 10,000원이죠? 10,000원에 다운받으셔서 또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은 시사회인데, 제가 저작권으로 인해서 많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 홈페이지에서 이제 온라인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려요.